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증설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가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 박탈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도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슈퍼 호황기를 맞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덤핑으로 일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반도체가 미칠 영향을 두고 이 증권사들마다 계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SK 하이닉스 내년 실적 증권사들마다 전망치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간극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원래 올해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가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상당히 높게 좀 잡아놨었거든요. 네. 그런 기대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좀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 성적표까지 받아본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약 6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조 원 정도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종전 매출의 이제 최대치가 이제 팬데믹 특수기를 겪었던 2022년 44조 원 가량이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반도체 슈퍼 호황기 시절에 약 20조 원 수준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홀로 HBM 호황을 누리면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적게 산출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20조 원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 가량을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보다는 큰 것이지만 기존에 약 30조 원 후반에서 40조 원 중반대까지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걸 감안하면 그 추정치 간극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망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경쟁 심화도 좀 한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 납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젠슨 황 CEO가 또다시 삼성전자에게 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부터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HBM 경쟁 심화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내년은 아닙니다. 네. 근데 내년까지는 HBM3 8단과 12단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16단 제품이 주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HBM4를 양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HBM 때문이 아니라면 결국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치킨 게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용 반도체 부진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지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같은 분석은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부진이 내년에 생각보다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기인할 텐데요. 일단 메모리 전체 업황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라고 해서 많은 제품들, 인공지능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PC와 모바일 성장기는 좀 정체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이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이라고 하지만 CPU 성능은 올라가지만 이제 메모리 자체, 램이나 낸드를 채용하는 용량 자체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제 빅테크들의 서버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투자도 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기조가 언제 변화할지를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또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은 늘어날 전망인데 디램에서 이제 창신 매물을 대표로 하는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생산량이 올해보다 99% 내년에 늘어날 네.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낸드에서도 이제 경쟁 심화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난달에 현물 가격에서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29.18%나 떨어지는 등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제외한 이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에 공급을 2배나 늘린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뭐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1년 만에 실적 반전을 쓴 것처럼 지난해까지 적자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업황 자체가 1년 단위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양인데 인공지능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더욱 예측하기 좀 어려워진 사실입니다. 네.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범용 제품의 양극화 심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실적을 낮춰보는 리포트들은 내년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이 적자를 볼 것이라고도 봅니다. 물론 좀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낸드의 영업이익이 한 7조에서 8조 원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간극이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 리포트들이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고성능 제품 뭐 DDR5나 낸드에서도 이 SSD 제품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디램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분기에 40%에서 4분기에 한 40%, 3분기에 30%에서 4분기에 40%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인공지능 메모리로 주목받는 이 SSD의 경우에도 낸드 내에서 매출 비중이 3분기에 이미 60%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HBM 시장과는 달리 ESSD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오히려 1등입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2분기 기준으로 44.2%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뜻은 낸드 플래시에서는 이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센 보호무역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안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보편 관세 도입 등 우려도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어려움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당국과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 지속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그 동맹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인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미 FTA 체결 이래 10년 새 한미 교역액은 2배, 한미 누적 상호 투자액은 30배 가까이 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미흑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내년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무역협정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리스크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메이저 경쟁 상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잘 활용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또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산업별로는 먼저 에너지 산업의 경우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전환은 결국 가야 하는 길인 만큼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전 원천기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관해서는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향후에는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의 경우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빅딜들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대기업 간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인수합병안이 구체화되면 당국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반갑지 않은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최근 방한한 IMF 한국 미션단도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와 바클레이즈, JP모간 등은 이보다도 더 낮은 1.8%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내수 회복 역시 지연되고 있어서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온 우리나라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9월 들어 한 자릿수로 둔화했고 그 결과 3분기 수출이 2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속속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수출은 더욱 꺾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CEO와 하워드 러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CEO는 강경한 관세론자로 손꼽힙니다. 시나리오를 알고 거기에 맞닥뜨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과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새우등 터지느냐 아니면 살짝 벗겨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튄 물을 잘 받아 마시느냐 이제 후자가 되도록 뭐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는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내수 부문 역시 트럼프 집권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수 지표들은 8월에 플러스를 기록했다가 이내 9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가 이달 중순편엔 11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는 6개월 만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도 투자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자 비용이 기존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수출 호조가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가계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목표와 충돌할 수 있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하락 전환하거나 꺾이면서 부동산 빙하기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좀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부분이 꺾였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이 전국 아파트 값이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하는가 하면은요. 수요가 탄탄하다는 수도권에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 중이지만 오름폭이나 상승률을 보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표적인 집값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9월과 이 10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요. 이 지난 고점을 찍은 지난 7월, 8월 거래량과 비교하면은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보여주는 이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94를 기록을 하면서 7개월 만에 하락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0 미치면 이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들로만 보면 결국 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수도권 신축 단지에서도 이 분양가보다 이 가격이 낮은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뭐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 올해 한창 유행이었죠. 그만큼 올해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명이나 송도, 미아 등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이 마이너스 피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경기 광명의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고요. 내년도 입주 예정인 송도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는 이 분양가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낮은 매물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이 마피가 붙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죠. 미아의 한 아파트 전용 80제곱미터는 최고 또 7천만 원 마피가 붙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춤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일단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로 떴다가 또 규제 강화로 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수십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발굴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주택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연초에는 시장 상황이 좋았었죠.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로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 나선 점이 한순간에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피로감이 커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관망세와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또 집값 하락도 나올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어놓고 이 돈줄을 막은 격인데 시장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사실상 다 풀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가 됩니다. 발코니 설치에 이어서 바닥 난방까지 허용이 되면서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오피스텔의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아파트라 해도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한창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말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올해 시장을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은 서울 재건축과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지방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양극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또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남과 서초, 용산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 것과는 달리 노원이나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인기 지역의 단지는 아무래도 금리나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만큼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요. 반면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지역 간 온도차가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내년부터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공주택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러닝머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거실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다니고 심지어 러닝머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아파트라면 상상 못할 일이지만 LH가 지은 공공주택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소음 기준은 37데시벨 이하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LH가 아파트 바닥을 구성하는 각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소음을 잡기 위한 최적의 두께와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4등급 정도면은 이제 저희 49데시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나는 일반적인 그 소음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적용하는 1등급 수준은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의 어떤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재비 등 공사비가 늘어도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가를 절감하고 정부에 지원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LH는 더 조용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층간소음 연구소 35랩도 설립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연구소는 자체 시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삼성 레미안 고유한 랩보다도 저희가 2배 정도의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확실히 잡고 또 이 잡는 이 기술을 민간과 공유를 해서 전파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 아파트에 이어 공공주택까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